저와 언제나 함께하는 하이트로 감사합니다. 한잔 하시죠. 예. 오늘 김한 기자 술 안 드신 척 하시죠, 왜? 술 같은 거 누가 먹습니까? 요새 요즘 같은 시절. 아직도 먹을 뻔했네. 먹을 뻔했네. 예? 윤석열은 소맥, 이재명은 토론이라고 지금 김상호 의원이 그러는 판에 네. 윤석열 파들. 맛있네요. 아, 윤석열은 포기해도 술은 포기 못합니다. 먹고 싶죠, 솔직히? 네, 저 차를 갖고 와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진심으로 다 받아주셔서. 그럼 오늘은 술은 우리 장군님하고 둘만 마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마켓하니를 소개합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로 마켓하니에서 알뜰 쇼핑하시면 수익금 일부가 한겨레TV 제작에 사용이 됩니다. 늦더위 샤인 머스켓으로 몸에 필요한 수분과 당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의 2025년 첫 수확 하우스 샤인 머스켓은 포도의 성지 김천에서 제대로 키운 최상급 프리미엄 샤인 머스켓으로 하우스에서 키워서 꽉 찬 과육과 아삭한 식감, 월등한 당도가 특징입니다. 껍질째 한 입에 쏙 넣어서 먹기 좋습니다. 가격도 훌륭한데요. 프리미엄 샤인 머스켓 1kg 15,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수량과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가오는 추석 선물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택배를 아직 못 받아가지고 지금 아직 못 먹고 있다. 이따 방송 중간에 도착하니까 그때 먹어보도록 따져야 되는 거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책임 소재는 이게 광고를 해주는데 실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희 탓은 아닙니다. 제작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어떻게 부를 거예요? 네? 어떻게 부를 거예요? 한 박스 달라 그래야겠네. 그게 책임이 지는 겁니까? 기반 기자에게 한 박스. 제가 볼 때는 술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마셔야겠구만.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십니다. 지금. 자, 그리고 살이 꽉 차 통통하면서도 정말 달콤한 가을 활꽃게도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배송 과정에서 꽃게가 기절할 수도 있지만 찜이나 탕으로 맛보시면 탱글하고 달콤한 활꽃게의 맛을 그대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장 직송이라 중간 유통 과정이 없이 정말 저렴합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해서 바로 주문 가능하고요. 주소창에 마켓한 입력 후에 검색하셔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010-2885-3244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사실 어제 꽃게 먹었거든요. 아, 여기서 시켜 먹었어요? 네. 아, 괜찮아요? 기절했나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꽃게는 기절해 있었나요? 꽃게는 기절했었어요. 아니, 꽃게는 생물 꽃게를 네. 업체에서 쪄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준 거예요? 네. 아.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활꽃게를 받아보시는 아. 거고 저희는 여기서 찌기 좀 힘드니까 이제 업체에서 이제 배려 차원에서 쪄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가을이 올 때는 암캐를 먹는 겁니까? 숙캐를 먹는 겁니까? 아, 봄에는 암캐, 아, 가을엔 숙캐. 숙캐입니까? 네, 아. 숙캐입니다. 아. 좀 전문가 같은데요? 저도 많이 사는 보거든요. 사는 봐요? 풍월이 먹진 딱 않아요? 풍월이. 전 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해서 아. 네, 개를 철마다 사는데 네. 지금 풍월이 있죠. 그렇구나. 아, 시장 가면 딱 풍월로 이제 딱 많이 해본 것처럼 시장 아저씨들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요새도 그래요? 네? 아는 척해야 좀 많이 주고 그런가요? 그래도 일단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두 분은 전문가구나. 꽃게 별로 안 좋아해요? 방송 시작하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대본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왔지? 그 전까지는 별로 이야기도 안 하고 잘 하시면서 왜 끼워들 그러세요? 틈이 없네. 끼워들 틈이. 가을엔 숙회다. 네. 가을엔 숙회. 네. 어제 김종대 의원님이 드시는데 네. 진짜 여기 다 너무 묻히고 드셔가지고 계속 제작진께서 저기 입 좀 닦아주세요. 멘트를 할 정도로 추잡스럽다. 맛있게 드셨다. 좀 이제 언어를 가려주세요. 네. 김종대 의원님 추잡스럽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제 샤인머스켓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안 와서 못 먹고 있다. 어제는 사진만 왜 봐도 게 주고 오늘은 샤인머스켓 주는 겁니까? 원래 수요일은 추잡스러울까 봐. 김한 기자가 다 못 치고 먹을까 봐. 저희도 시작하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저희는 주로 과일을 먹습니다. 아, 네. 좋네요. 약간 초식남들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하다 보니까 왜 동의하지 않으신가 봐요? 양쪽에 둘 다 시커멓게 입고 지금. 오늘 이렇게 두 분 어둡게 하고 오셨어요. 그렇죠. 돋보이게 해드리려고. 그럼요. 신경 썼습니다. 네, 늘 저는 뭐 저를 배려해 사이드 저 변두리 변방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센터에 계신 우리 송채영아 기자를 감사합니다. 한잔 하시죠. 면정신으로 못하겠네. 저희 오늘 성한용 서임 기자께서 치료를 좀 받으시느라고 오늘 이제 부득이하게 못 나오시고 다음 주에는
나오시고 프로 땜빵러 김한 기자가 프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땜빵 회사에서 하려니까 한다. 이런 유명합니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전화했는데 바로 알겠다고. 아,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그랬어? 어디 돌다 나한테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어떤 벼랑이다. 내가 만약 여기서 벼랑 끝이다. 내가 노를 하면 이거는 성환용 선배가 다시 나와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진짜로 몇 군데 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단체 톡방을 딱 보면서 성훈영 기자님이 못 나온다 이야기하자마자 네. 그럼 그러고 나서 텔레그램으로 물어봤잖아요. 네. 누가 나옵니까? 바로 아니 또 우리가 너무 바로 섭외됐다고 하면 좀 성현 선배가 어제 서운해하실까 봐. 어제 분위기는 맞지? 성훈영 기자님을 입원시키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굳이 못 나오겠다. 네. 아닙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네.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뭐 많이 아프고 그런 거는 네, 그런 거 아니시고요. 아니시고 얼굴에 예. 잠깐 이제 뭐 이렇게 밴드를 붙이실 네. 일이 있으셔가지고 17대 1 이런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현 선배가 되게 점잖아 보이시지만 네. 한 칼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파이터 같아요. 잘 알죠. 네. 네. 무슨 이야기든 다 받아주는구나. 우와. 이름에 용이 들어가잖아요. 용. 무섭지. 네. 철, 철. 용, 철 이런 철. 데 쓰요. 네. 완은 뭐야 완. 완만하네 좀. 완곡하고 완만하고. 네. 할 말 없은 한참. 네, 그러니까요. 네. 예. 진짜 과음하게 되는데. 오늘 좀 과음 좀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는 뭐 술 안 마셔도 술 마신 척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술 안 마셨을 때 술 마신 척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그 술 안 마신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즐겨야 됩니다. 아 그래요? 맨정신이다 지금. 매일 술을 드시는 거죠? 자주 먹죠. 알겠습니다. 네. 이재경 기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실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처지는 좀 아니에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뭐야,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대충 보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하이네켄 보면 이제 애가 막 우리 엄마 좋아하는 거 이럴 정도니까. 그게 애들이 쉽지 못 않거든요. 속이죠, 못 속이죠. 제가 딱 2명 봤습니다. 어떤 집 딸이 네. 식당에 갔는데 두꺼비로 된 병따개가 있었어요. 오. 그랬더니 그걸 주머니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엄마 주려고? 우리 엄마가 이거 좋아한다. 뚜껑만 주는 거 별로 안 아니 좋아하는데. 병따개. 그러니까 거기서 병따개. 판촉물로 나온 병따개가 있었는데 따개. 집에서 병을 많이 따시니까. 들으셨어요? 뚜껑만 주는 거 별로 안 돼. 그렇죠. 뚜껑 없이 병만 주는 건데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사실 병도 필요 없잖아요. 여기 내용만 내용. 송채경호의 공덕포차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송채경호 기자고요. 자, 수요일 공덕포차를 책임지고 계신 장군님 장형철 KSOI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께서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셔가지고 김환 한겨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의 케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특검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참 어제 저녁에 굉장히 이상한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넨 것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부 총재가 오는 8일에 특검에서 이제 나오라 이렇게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이 바로 오광수 변호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광수 변호사는 누구냐면은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가 차명 재산 의혹으로 나흘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특검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으로 합류를 했다? 이거 왜 이분은 이런 선택을 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피고인의 이익에는 뭐 가장 부합하는 변호사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래요?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 관점에서 사건을 본다. 난 변호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기 이익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오광수 전 민정수석 후보자의 경우에도 이걸 맡으면 본인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세니까. 네. 이런 전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서 특검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명됐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이익 관계, 이해 관계 서로의 네, 이해는 표현이 약해요. 그래요? 이익 관계, 이익 관계로 네. 놓고 보면 뭐 한학자 총재 입장에서는 최적의 선택을 했다. 선택이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광수 변호사가 사실은 민정수석에서 물러나면서 굉장히 정권에 부담을 안겼던 인물이잖아요. 그런 인물이 한학자 총재의 변호를 굳이 맡았어야 되느냐. 사실은 이런 비판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역수 되게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기사 딱 보면서 뭔데 이거? 놀라셨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안 쪽팔리나?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고 이해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이런 선택이 가능한 이게 부류와 네. 이런 선택이 가능할 정도의 유혹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좀 낯설더라고요 보면서 네. 물론 대명령 사회에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았지만 특히나 이 정권 나오고 그 4일간의 이력이 거의 이 변호사한테는 황금알을 낳는 오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력 딱 가지고 삽을 대체 얼마를 민정수석이었는데. 받았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수임료가 네. 얼마일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쇼핑백으로 돈을 주시는 분이라. 그렇죠. 그리고 주고 절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부끄럽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낭만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네. 그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거는 물론 거죠. 어찌 보면 자기의 이익 그게 뭐 경제적인 이익이든 자기의 명예이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네. 수단으로 쓰기에는 괜찮을 사람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단으로?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네. 뭐든지 할 수 있을 사람 같아요. 이런 선택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검찰 개혁을 막 칼을 휘두르면서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인물이다. 이게 가족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치나 뭔가 방향에 대한 동의가 없는 사람을 계속해서 썼으면 그때 이 찬반들이 있었잖아요. 네. 출범하고 나서 장관도 아니고 사실은 민정수석이라면 비서진인데 네. 강행할 거다, 그냥 갈 거다, 뭐 지킬 거다 이런 데 있었는데 사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했던 건데 처음에 픽한 거는 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네. 정리한 건 참 잘한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사실 다행이다. 이런 거지. 변호사들 중에서 내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전형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가오 빠지는 일이잖아요. 예.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네. 들면 불과 3개월 전에 본인이 차명 대출 받고 재산 맡겨놓고 검사장 시절에 그래서 이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서 낙마했는데 네. 좀 쉬어도 되잖아요. 네. 이름 안 올려 뭐 미디어에 이름 안 올라와도 되는데 굳이 이거를 맡았다. 이거는 나는 가오는 없지만 돈은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반대다. 야 그러고 나서 n분의 1인데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원오브댐. 원오브댐으로 그냥 쳐달라. 그걸 네. 근데 이분이 원오브댐 했던 변호들이 뭐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회장 변호 이런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원오브댐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분이 온리언 아니면 유니크 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원이에요. 이분 원이다. 왜? 원오브댐이 아니라 원이다. 이 사건의 원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JTBC 보도를 보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냈던 김호수 변호사도 법률 자문으로 합류를 한 정황이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 본인은 김호수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난 아니다. 난 여기 합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JTBC에서 입수한 서류 이런 걸 보면은 이미 법률 자문을 해준 그런 서류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김호수 변호사가 속한 로펌에 박상진, 김건희 특검보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같은 로펌에 있는데 이 박상진 특검보는 특히 여기서도 김건희 특검 안에서도 통일교 수사를 총괄하는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김호수 변호사가 이걸 맡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김호수 변호사를 만약에 맡았다고 하면 그게 선임의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하는 같은 거죠. 로펌에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지 선임을 한 않겠어요. 것이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법률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밀착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검토하고 법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든 말든 간에 네. 법률적으로는 이해충돌이라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는 되지만 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거죠. 이렇게.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 특검보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아마. 그러게 말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부터는 2배, 3배의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볼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람들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오히려 악재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바람으로 해봅니다. 한학사 총재에게 악재일 수 있다. 네. 근데 저는 이 법률사무소 이름이 굉장히 투명한 것 같아요. 네. 중앙엔 남부인데 왜 중앙엔 남부인 줄 아세요? 왜 중앙에 남부? 중앙지검장 출신과 남부지검장 출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로펌 자체가 전관을 약간 내세우고 있는 로펌이네요. 그 얘기인데 네. 우리는 전관이 있어요. 이거를 홍보하는 로펌이에요. 근데 일단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일단 특검보를 뽑아왔기 때문에 그 어떤 전략적 미스 뭐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변호사업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영업 전략이라든지 뭐 활동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로펌은 이름 자체가 중앙엔 남부다. 그러니까 중앙과 남부엔 뭐가 많습니까? 경제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경제가 많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사건. 뭐 경제 사건들 사범들이 많다는 거고 중앙은 어쨌든 이 형사사건과 아주 권력자들의 형사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전관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로펌인데. 네. 여기서 이제 특검보가 왔다라는 게 하나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역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서 전관은 은밀하게 움직여줘야지 이렇게 이름을 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김호수 변호사가 아마 네. 변호인을 맡은 게 아니라 법률자문이라는 역을 맡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공개되면 효과가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네. 오히려 심지어 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이 좋은 거 알아. 어떻게 하나 볼 거야. 맞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감수하더라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이 한학사 총재가 절박했다. 뭐 이렇게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JTBC 보도를 보니까 통일교 내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특검이 한 총재를 소환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관 변호사들의 임무인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사실 8일에 소환됐는데 아직 뭐 나가겠다 말겠다 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학사 총재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이 얘기에 의하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병원에 입원하려고 했다가 뭐 입원 못하게 돼가지고 뭐 통일교 소속 뭐 병원에 입원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한학사 총재는 그럼 8일에 뭐 출석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지금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로 뭐 한 번 출석을 안 할 수 있겠죠. 2번도 안 할 수 있겠죠. 뭐 3번 안 할 수 있겠죠. 그럼 네. 특검이 판단해야겠죠. 신병을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놓고 보면 한학사 총재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이미 좀 객관화된 사실들이 있고, 근데 거기다가 출석을 거부한다. 이거는 뭡니까?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게 일반 피의자의 경우에 그런데 네. 어쨌든 통일교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든 통일교가 종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학사 총재도 그거를 끝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지막 믿는 구석으로 두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바다 건너의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일본에서 일본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가정연합이 자민련의 중진 의원들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리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착간전을 만들었을 때부터 계속 정치자금 후원하고 당원 가입시키고 그래서 중진을 만들고 그 파벌에 베팅하고 뭐 이런 과정을 밟아서 결국에는 그게 사단이 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죽는 네. 상황까지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일본 검찰, 우리 검찰이 그렇게 좋아하는 네. 동경 특수부가 우리 검찰이 좋아하나요? 네, 어떻게 했습니까? 동경 특수부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부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했습니까? 어쨌든 일본 검찰이. 가족연합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산명령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자세로 덤벼야 된다라는 말씀을 특검에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한학사 총재에게는 별로 크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어쨌든 전 그 담당자가 참 담백하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담백해요? 예, 변호사들이 해야 될 일은 못 나가게 하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이야기를.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느꼈던 게 저번에 그 검찰개혁 속도 논쟁, 좀 이게 당정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네네. 대통령 이견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 관본권 띠지 훼손하는 사안 때문에 사실은 여론이 확 저는 정리를 시켜버렸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검찰이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네, 가만히 실수 서야 된다. 의도냐 실수냐 실력이 안 되는 거냐 악의가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어떤 거든지 간에 검찰 손 좀 봐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합의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또 검찰개혁 내용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좀 되는 단계지만 네. 지금 딱 정관 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개입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아주 일반 시민적인 이게 분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을 해버리잖아요. 네. 이익을 위해서. 네. 검찰 개혁 외부에서 막 주어지는 압박도 있지만 돈이나 이런 따뜻한 햇볕 때문에 자기들이 빌미를 다 제공하면서 밑을 무너뜨리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좀 국민적인 분노나 자극 이런 것들을 에너지 삼아가지고 검찰 개혁 쪽에 시동을 더 확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한학자 총재가 여러모로 악수를 둔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에 대해서 사실은 불리할 수 있고 검찰 개혁을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폭제가 되는 선택을 한학자 총재가 한 거네요. 2025년에 정교일체라는 말을 저는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좀 이게 왜곡돼 있는 것 실제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정리를 해야죠. 근데 제가 지금 통일부 측이 대응하는 모습을 그냥 기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네. 이 정도로 언론의 그러니까 규모나 조직의 규모나 하는 어떤 그 삼어머니가 뭐 발표하고 이런 거 굉장히 기괴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되게 고립돼 있고 뭔가 외부와의 접촉이나 외부와의 단절이 좀 있는 것 같고 되게 시대 정체가 느껴지고 뭐 이런데 지금 어쨌든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사건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포지션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절한 대응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담백하다고 표현하셨지만 야 이거를 이렇게 변호인단을 가도 되나? 이게 브레이크 걸려야 되거든요. 근데 야 무조건 센 사람 데려오자. 왜냐하면 이게 총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위기 질서 안에서 누가 노를 못한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재를 어쨌든 보호하자.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라고 기자가 묻는데 뭐 담백하든지 순진하든지 아니면 솔직하든지 이거는 소환을 못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특검이 실제로 소환을 못해요. 그럼 특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 공작에 당했다고 그렇죠. 믿어질 수밖에 결과가 없게 되는 거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놓고 보면 통일부의 지금 대응이 오히려 이 특검의 입장에서는 별로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대응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폐쇄적인 종교 집단의 한계인 것 같은데 예전에 코로나 때 신천지 쪽이 지금 대통령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일 때 세게 들이받으니까 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이게 내부의 하나의 일관된 지도 체제를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그 환경과 상호작용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통일부도 지금은 뭐 자원이나 이런 거야 막대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막아.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표현이 그렇지만 되게 아마추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오히려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지만 사실은 그게 딱히 유리해 보이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그리고 사실 한학자 총재가 이제 이렇게 소환까지 된 이유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2년에 만나서 이제 불법 장치 저금을 줬다 이건데 이게 권성동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큰절만 하고 돈 안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비서실장 수첩에서도 한학사 총재가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다라고 해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금일봉을 하사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혀 있었다는 거고 하사. 그리고 뭐 따로 1억 원을 받은 정황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아마 다음 주 11일쯤에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 붙여져 가지고 표결을 해서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적으로 굉장히 많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구속될 것이냐, 구속된 이후에는 권성동 의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뭐 이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네. 숨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절차는 밟아야 숨을 수 되니까. 없는 상황에 그리고 그렇게 좀 기계를 보이실 것 같으면은 그러면 가결시켜가지고 내가 보내줘. 뭐 이 정도로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니까. 아, 그 돈이 아니다? 네. 뭔가를 받긴 받았는데 은혜를 축복이다.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사품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교일체라는 표현, 그다음에 하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중진 이상의 그 당에 아주 그러니까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그 여당의 네. 한때 여당의 지도부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하사라는 표현을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네. 큰절도 그쪽의 기풍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지금 현재 그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실은 비참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 의원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권력자인데 네. 그런 권력자도 큰절을 할 만큼 종교가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상대당이나 다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민들을 대할 때의 모습과 네. 진짜 아까 이익관계라고 하셨는데 그걸로 결탁되어 있을 때 이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이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권성동 의원은 뭐 이미 저는 뭐 정치적으로 제기하기는 어렵고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건가 네. 그리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 건가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프레임을 야권 탄압, 야당 탄압, 우리 당을 작살내려고 하는 음모 뭐 이런 프레임으로 해서 네. 가리려고 하지만 너무 드러난 게 많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네요. 버림당할 겁니다 아마. 버림당할 국민의힘에서. 것이다, 당에서도.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김건희로 가는 정거장 역할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큰 그래요? 절과 이런 네. 행위들을 보면,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처음부터 뭐 윤석열을 점 찍어서 한 게 아니라 특정 시점에 우리 윤석열을 밀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도 국민의힘과 어떤 연관성과 관련성 연관 속에서 이제 일들을 해왔던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정거장보다 권성동 의원이 더 큰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더 큰 정류장 종착지로 가기 위해서 권성동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통일교에 말하자면 플랫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지금 특검이 잡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는 어쨌든 1억 원을 받은 거는 지금 이제 확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권성동은 사실 가는 거죠. 1억도 굉장히 큰 액수의 뇌물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줄줄이 달려있는 혐의들이 어떤 겁니까? 쇼핑백 2개는 지금 뭐 얼마야? 쇼핑백이 얼마 들어가는 거야? 5억 들어가는 거야? 이게 옛날에 이완구 총리 시절에 비타 500 받았을 때는 언론사들이 실험도 네네. 하고 이랬거든요. 거기다 돈 넣고. 근데 쇼핑백이라서 지금 실험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쇼핑백이 얼마나 큰 쇼핑백이냐 이런 네.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국 언론이 좀 가난해진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네, 하여튼 그 쇼핑백 2개가 얼마 들어가는 거냐 이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원 가입 문제가 있어요. 이 당원 가입 문제도 굉장히 크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문제 있습니까? 대선 때 각 지구별로 돈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불법 대선 자금이에요. 불법 대선 자금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건 87년 이후에 한 번도 끝까지 수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안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5천만 원을 받은 게 사실이 확인이 되고 국민의힘이 당시에 그걸 선거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국민의힘이 쓴 돈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네. 수사상으로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또 걸려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판단을 해야겠죠. 권성동을 1억 뇌물 수수자로 손절을 할 것이냐, 네. 아니면 권성동이 그 이후에 국힘에서 어쨌든 찐윤의 핵심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관여를 했을 텐데 이거를 이 악물고 특검이 추적해 들어오는 거를 같이 말하자면 막아주고 죽을 것이냐 네. 이 선택인데 저도 그 얘기하신 대로 결국은 어느 시점에는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에는 손절하고. 그러니까 사실 불체포 특권에 뒤에 숨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얼마나 이게 절박하냐면 줄줄이 지금 소환될 거거든요. 네. 다른 의원들이 다른 건들로. 네. 근데 그 당에서 민주당과 다른 걸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사실은 좀 이 역설적인 이야기이잖아요. 나만 당하지 않는 거 알잖아.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근데 이제부터 그럼 그 다음부터 대기 순서대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사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 차원에서는 그리고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동료애라는 게 서서히 사라지고 같이 죽자는 말이네로 되는 거죠. 네. 권성동 의원이 이미 그런 암시를 했잖아요. 네. 어떤 거요? 본인에 대한 수사는 국민의힘의 뿌리를 그렇죠, 흔드는 그렇죠.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결국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건들 맞아요. 야 이거 나 혼자 가는 거야? 내가 가서 대선 자금 다 불어버리면 어떡하려고? 내가 당원 가입한 거 다 불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 당원 가입해서 대표 만든 게 누굽니까? 김기현 의원이에요. 네. 그 주장대로라고 하면 뭐 이거 다 어떡할 건데 뭐 이런 얘기를 권성동 의원이 알아먹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정치인들을 많이 봐왔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언제나 그래도 그 사람이 손절당하고 끝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오늘 새벽이었죠. 김건희 집사 게이트에 연루됐던 조영탁 IMS 모빌리티 대표를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도주 증거 인멸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인데 그래서 지금 특검이 좀 벽에 부딪힌 거 아니냐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 이러한 분석들이 나와요. 이거는 왜 기각됐을까요? 어떻게 앞으로 될까요? 일단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에서 예를 들면 확실히 구속은 사실 이제 구속영장은 우리가 뭐 그냥 이게 정량적인 건 아니지만 한 60% 혐의 정도만 소명이 돼도 영장은 나오고 뭐 80%가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재판부가 마지막 100%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보기에는 아직 60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변호인 측은 그걸 적극 어필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밖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어필한 게 먹힌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놓고 보면 지금 특검 영장 기각된 건이 몇 건 있는데 네. 이걸 놓고 보면 좀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하거나 특정 진술에 의존하거나 이런 수사에 좀 어떤 말하자면 좀 시간이 쫓기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런 모습도 조금 노출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는 들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수사 전체의 동력이 약간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그러니까 그 한덕수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도 아마 그거일 텐데 다시 한번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을 때 충격이 있을 테니까 근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별건이기도 했고 이 본류 사건이 아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이제 말하자면 해당 피의자들의 진술 방어권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쏘면 원샷하면 원킬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지 신뢰성이 쌓이는 건데 물론 뭐 당연히 국민적 상식으로는 구속해서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사실 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구속을 실제로 심사할 때의 요건들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약간 특검에서 조금 많이 청구하고 있다. 조금 네. 남발한다라는 생각이 아, 사실은 네, 들어요. 구속영장을 정확하게 딱 청구를? 짜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사 게이트면 집사를 딱 잡아넣었으면 집사를 하나를 가지고 줄을 틀어야죠. 그래서 확고하게 잡혀 있는 상황에서 기소를 해버리든지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줄을 튼다니 무서우시네요. 줄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자꾸 하면 신뢰가 사실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 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재판부가 너무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특검에 대한 실력의 문제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하고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한 물증들과 확증들을 좀 더 섬세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기간 연장시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등에 막 있기만 하면은 네.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은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은 특검들 간의 경마식 수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서로 듭니다. 특검들끼리 좀 경쟁하는 거 하지 말고. 자기 사이클을 네. 이렇게 침착하게 밟아 나가시면 네. 이미 지금 국민들은 박수를 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 믿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건데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노선 이제 변경된 의혹에 대해서 그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 서기관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 이거를 지금 특검팀에서 포착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다가 돈 뭉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 뭉치가 뭐냐라고 봤더니 특검 이제 특정 용역업체 그러니까 이 노선을 변경한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정황이 이제 드러난 거고 이제 이게 보도가 된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노선 변경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당선되고 며칠 안 돼가지고 시도가 된 거고 거기서부터 돈까지 받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도대체 의혹이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이 사람한테 시켜가지고 이렇게까지 돈까지 받고 한 것이냐 이거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건희가 했겠죠. 진짜 너무 몰랐어요. 명확- 진짜 몰랐어요. 몰랐구나. 제가 처음 알려줬네. 약간 실망. 그렇구나. 약간 실망. 근데 이 수사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팔로우하는 입장에서 보면 특검 구조를 단순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단순하게 이 서기관으로 다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권한이 서기관에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밟았더라도 이 서기관을 통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을 어쨌든 통해서 윗선 뭐 이런 거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소환이 안 됐고 네. 이 윗선들 아무도 지금 말하자면 별로 입길에 오르고 내리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당선자 시절이었기 때문에 원희룡 전 장관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임명이 됐기 가긴 하지만 때문에 어쨌든 이 서기관을 통해서 이 전체 구조를 다 파악하려고 하는 수사를 가는 것 같고 네. 요런 수사를 지금 앞서 2명이 구속당했죠. 근데 이 2명 다 뭘로 구속당했냐? 별건 구속당했거든요. 아하, 그래요? 누구냐? 이종호랑 김예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종호도 이 도이치 관련된 전체, 그러니까 김건희가 했던 주가 조작 전체, 삼부에서도 돈을 벌었나, 웰바이오텍에서도 돈을 벌었나, 할 텐데 이 김건희와 연관성은 다 어떻게 입증하지? 계좌가 수백 개일 텐데 이걸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종호를 잡아서 이종호를 통해서 왜냐하면 그걸 했으면 이종호가 했을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김예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예성도 김건희가 어쨌든 다른 지갑을 차고 뭐를 돈을 만들려고 했어. 그럼 이 작업을 누가 했겠어? 김예성이 했을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김예성도 그래? 이 돈이 김건희 거가 아니야? 그럼 네가 33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거네. 이렇게 해서 구속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이종호도 내가 그거 수사 뭐만 딱 8천만 원 딱 이걸로 구속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입장 그렇게 구속시킨 거고 이 서기관도 지금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수사기법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권이죠. 예, 제일 약한 예, 권인 예,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돈다발 왜 안 치웠지? 그리고 이게 논란이 된 게 수사가 이렇게 언젠데. 진행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즘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좀 많아서. 그러게요. 그걸 버젓이 집에다가 돈을 놓고 있다니.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내게 너무 생각했어요. 소중한 돈다발이라 치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치우지 이거. 이게 제 돈이 맞습니까? 이 돈다발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 약한 고리, 수사나 조사의 가장 서투르고 투박한 고리들을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기관 4급이면 그래도 공직으로 그리고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한 달 만에 오다 떨어진 거잖아요. 오다가 왔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어떻게 했는지 뭐 중간 과정에 나오겠지만은 네. 얼마나 큰 기회로 생각을 하고 했겠습니까? 그게 뭐 정말 충성스러운 마음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정권이 이제 막 바뀌어가지고 공무원에게 오다가 대통령 부인 관련된 오다가 내려오는데 그거를 냉정히 딱 내가 좌천되는 거를 내가 딱 각오하고 쉽지 않거든요. 자, 네. 그러면은 그건 역으로 말하면 뭐냐면 그 정도로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치면 네. 자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완전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불만- 그분한테는 뭐 그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뭐 마땅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 기법이 그렇지만 좀 가엾기도 하고 그런데 네. 어쨌든 이 수사의 시작은 퍼즐을 처음부터 맞추는 제일 첫 열쇠와 단추가 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네.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 실무자였기 때문에 그 실무자를 통해서 이 실무 사건의 책임자. 실무 네. 책임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게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특검에서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찾던 목걸이 서희건설 회장이 자기는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건희 씨는 사실은 안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특검 조사에서 받았다라고 시인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받았는데 뭐 다른 건 안 받았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라는 건데 김건희 씨는 왜 이걸 갑자기 받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뭐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딱 검찰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데 쭉 이 기사를 보니까 알선수재죄 안 되면 알선수재죄 정도로 가서 권한이 없는 민간인으로서 네. 받은 거 정도가 그나마 법적으로 봤을 때 처벌량이 제일 좀 적을 것 같다. 이거 왜냐하면 뇌물이나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은 무기에서 형량이 10년까지. 펴지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 선에서 인정한 거잖아. 1억이 넘어버리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요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 안 그래서 하는 게. 지금은 이게 막다른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을 지금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인정을 한 것이다. 네. 저는 김건희는 윤석열과 방어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방어 전략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권력형 비리 관련된 사건은 다 윤석열이 한 거다. 나는 권한이 없지 않냐 이걸 거고 가족 보호해야 되는 건 가족형 비리예요. 가족들의 비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비리를 보호해야 재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 비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각각 다른 전략으로 쓸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냥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서 김건희도 그러면 다 그냥 묻어서 가는 거야. 그러면 아까 김건희에게 불리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방어할 건 방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특검도 그럼 오케이 뭐 이건 그럼 이 정도 갑시다. 그럼 이거로 넘어갑시다. 이렇게 가는데 그래요? 이게 16가지예요, 김건희 씨. 이렇게 가버리면 김건희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정할 거는 지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충분히 무너져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 15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어디 경회로에 가갖고 차도 마실 정도로 예를 들면 조선왕조 600년에도 없었던 일을 버젓이 했던 권력을 누렸던 거 아닙니까? 네, 종묘 가서 차 마신 거. 종묘 가서. 그러다가 지금 이제 그 구속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그 방어 전략에서 본인이 뭐 받을 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얘기했는데 사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내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집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어제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오늘 또 다시 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전화 통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누구와 통화를 얼마나 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자꾸 이제 의원총회 장소를 여기저기로 바꾸고 그랬을 때 결국
대통령실로부터 부탁을 받고 일부러 계엄 해제 표결을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는 상황인데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이게 어떻게 보세요? 영장에 이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특검에 보는 건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계엄을 했어. 이 계엄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계엄이 유지되는 상황인 거야. 이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데 이 유지가 계엄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뭐냐면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 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있겠네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계엄을 기획했어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진짜 기억한 것 같은데. 혹시 한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을 원내대표 네, 추경호가 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연결고리를 보니까 당일에 윤석열이랑 통화도 했네? 한독수랑은 왜 7분이나 통화했어? 왜 집결 장소를 4번이나 바꿨어?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서 저는 사전 사고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형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전에 추경호 당연히 몰랐다고 했겠죠. 하긴 했죠. 그리고 그거를 넌 반드시 사전에 알았어. 이걸 입증할 방법도 사실 별로 없죠. 근데 사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추경호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제 의결을 안 하는 게 제 역할입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거를 바꿨고 그리고 한독수와의 통화에서 아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계엄 상황에서 뭐 이런 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류의 대화를 했다면 특검이 지금 적용하고 있는 혐의가 아마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사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네, 됩니다. 사후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복잡한 얘기인데 지금 이제 요거 추경호 압수수색한 날 동시에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그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성재 법무장관 출국 금지 됐다라는 것도 같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검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엄을 왜 했지? 이 계엄을 왜 했을까라고 돌아가서 보면 네. 11월 3일 날 창원지검이 명태균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11월 4일 날은 어떻게 하냐면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조사하고 있는 참고인과 피의자들에게는 포렌식이 아직 안 끝났어. 네 핸드폰 아직 포렌식이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실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주고받았던 280개 문자를 따로 보고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4일 무렵에 알았다는 거예요. 이 네. 명태균 게이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특검이 그러니까 수사 과정이나 이런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 보면 11월 9일 날 노상훈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부릅니다. 네. 롯데리아로. 롯데리아 회동 유명한. 전이죠. 그 전이에요? 네, 11월 9일 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조만간 계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검 입장에서는 뭡니까? 11월 3일에서 9일 사이 시점 언젠가 계엄이 결정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때 만약에 계엄이 결정됐다, 그때가 촉발됐다라고 보면 두 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20일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을 그냥 받을 것 같아. 이거 안 받을 수가 없다라 그렇게 막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앉아서 김건희를 지켜야 하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그러면 검찰 쪽에 알아봐. 이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회 쪽에 알아봐. 한동훈이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루트에서 했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상계엄밖에 없다. 이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11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를 보면 네. 이 한 축에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 전략을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김건희 특검법 진짜 한동훈이 할 거 아니야. 그 기간 중에 공식적으로는 한동훈이랑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안 네, 만났어요. 네.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추경호 아니면 조지현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지현 의원은 이제 원내 네. 대변인 대변이니까 했었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냐고 조지현 대표적인 이제 김건희 라인이라고 됐던 라인이고 그리고 이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지 11월 3일에 쓴 보고서를 갖고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이 심우정 총장한테 물어볼 때 어떤 라인이 작동됐겠습니까? 박성재, 김주현 라인을 꾸린 거잖아요. 요 라인이 작동을 했겠죠. 네. 그러나 지금 특검은 요 두 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계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 계엄이 시작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촉발을 트리거를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피해가기 어렵다. 이미 피해가기 어렵다. 방해 보좌관들도 다 떠났다. 그래요? 네. 보좌관들 다 상당 부분 떠났어요?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무슨 이야기를 더 합니까 지금? 뭘 더 하라고 제보고 이야기하시는 잔이랑 겁니까? 슬픔. 근데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전 사후 그다음에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딱 봤을 때 추경호 의원을 궁지로 몰아넣는 핵심은 한덕수 총리의 진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7분 동안 통화한. 지금 이야기 나왔던 그 쟁쟁한 사람들 다 수사 선수들인데 가장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일 건가에 대해서 특검은 보고 있을 건데
가장 많은 정보들을 진실되게 받을 수 있는 곳은 사실은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던 한덕수 총리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이 저는 많은 부분들의 결정을 좀 나게 할, 그게 아니면은 이게 다 사실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입증하기가 간단하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몰고 가는데. 근데 저는 이게 입증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국민의힘은 이런 건 때문에 이미 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과격하게 이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은 버티다가 마무리가 될 거냐의 차이인 거지. 네. 결과는 사실 거의 뭐 비슷할 것이다. 비슷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명태균에 대한 본격적으로 특검이 지금 명태균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명태균의 어떤 정치가 자금법 위반, 여론 조작 뭐 이런 걸로 수사가 넘어갈 경우에 선상에 오를 사람이 지금 우리가 뭐 명태균 버스에 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광역지자체장들한테 4-5명이 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내란 특검의 수사에서 추경호를 위시로 해서 어쨌든 요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의원들 뭐 최대 45명까지 봅니다. 관저 앞에 갔던. 그럼 이 사람들 중에도 어쨌든 대략 뭐 두 자릿수 정도는 수사선상에 처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한 10여 명, 여기 10여 명,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서도 지금 몇몇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5명 이상이 되는 건데 물론 뭐 복수 이 세 가지에 다 걸치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굴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8명인데 의원이 107명. 107명인데 네. 말 안 듣는 사람 20명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한계라고 불리는 20명이 있고 근데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돼요. 오. 그러면 네. 60이 남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그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네, 어디로 갈 거, 네. 어떻게 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구속될지도 모르는 20명과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선택을 안 하겠죠,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거고 여기서 만약에 그래도 살아있는 이 20명과 가야겠다라고 하면 이 60명이 분화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20명간 절대 갈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겠죠, 지방선거 전까지. 분당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분당까지 간다 안 간다가 아니라 당이 망하는 건 뭐라고 표현해요? 망당이라 그래? 당의 추락? 그냥 망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당하고 그냥 대규모 탈당하고 뭐 이 사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개혁신당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상황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네. 한복 입고 다니면서. 사실 개혁신당도 뭐 크게 이렇게 막 좋아할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어느 정도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맞붙은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5선인데도 불구하고 법사위 간사로 지명을 했고 추미애 위원장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위원장과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 독재자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이 장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대응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잃을 게 없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국민의힘하고 이제부터는 잃을 거밖에 없는 민주당하고 네. 막싸움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유리하냐면 국민의힘만 유리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미지가 나빠질 것도 더 잃을 정치적 자산도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뭐 법사위도 법사위지만은 이게 뭐 욕들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국회에서 한복을 입었을까? 왜 한복을 입자고 했을까? 왜냐면 저쪽이 한복을 입자고 하면 안 입을 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덫을 놓는 거잖아요. 정치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덫을 놓을 때 비슷한 형세에서 이게 판을 기울이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지. 네. 저쪽은 존재감 자체가 사실은 없고 없는데.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그 존재감을 왜 굳이 키워줘? 그래서 저는 네. 민주당이 이런 기싸움이나 이 발목 잡을 필요 없이 해야 될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최근에 민주당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잘했던 게 고공농성하고 있는 600일 만에 내려올 수 있도록 정청래 대표가 가시고 김영훈 장관이 가고 저쪽에서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 정권이 아니면 못하는 일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번에 조사했을 때 차별금지법 일반적인 국민 의식이 그 찬반으로 하면은 재정이 더 높아요. 네. 저쪽에서 죽었다 껴도 못하는 일을 이쪽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더 커요. 오히려 국민의힘의 존재감만 키워주고 말았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왜 이렇게 아수라장을 만드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선이고 5선이라면서요. 합치면 11선인데 55년인데 연을 따지면 55년이에요? 근데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치 혐오를 만들어내고 그 정치 혐오는 결국엔 여당에게도 불리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있어야 야당이 못 살겠다 가라보자를 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근데 이런 효과를 기대한 것 같아요. 야, 저쪽이 나경원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경원이 더 이상한 짓을 할 거야. 이런 말하자면 못된 마음 아니면 왜 판을 이렇게 만드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그러니까 일단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을 텐데. 이 매번 이런 꼴이 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도 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라고 국민의힘이 하는데 법사위에서부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약간 부담을 지게 되죠. 정당성과 독주체제, 이제 입법 독주체제에 독주체제. 대한 프레임이 지금 당장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세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부담 열차 위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주 체제가 되더라도 어떤 입법에 관련된 부분을 독주했다 그러면 의제가 그 입법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쪽에서는 독주 체제를 의제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근데 운영이나 간사 지정이나 이런 문제는 국민들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인물 싸움이고 그냥 당대당 싸움으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야당에 대해서 그냥 권한들을 가져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정치 세력 간의 그냥 이렇게 기싸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프레임 자체가 불리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법이다. 그럼 방송법은 뭔데 저렇게 싸우는데? 그러면 방송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텐츠를 정확하게 가지고 네. 해야 되는 일들 가지고 이 컨텐츠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싸움을 해야지.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가지치고 그냥 조용하게 들어오지 마라. 안 들어오면 우리끼리 갈게. 그렇게 가면 돼요. 저는 맞상대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네. 어제 분위기는 뭐 이런 거 같았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이 구역의 땡땡은 나다. 내가 보여준다. 뭐 이러고 온 것 같고. 엄청 준비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본 것 같고. 그다음 민주당은 우리 그 예전에 김여정이 했던 말을 빌리자면 우리는 나경원이란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맞대응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 얘기가 안 되죠. 근데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뭐가 있냐. 아니 나경원은 가만히 있으면 드럼통 들어가실 거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그렇게 아니 국민의힘은 그 희화에서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 지금 그냥 우통하고 길바닥에 눕는 거 말고는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냥 누워 있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오버했다. 오히려 국민의힘의 존재감이 켜졌다. 두 분 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엔 내용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막 가지치기가 계속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좀 늘리고 그다음에 수사 기간도 늘리고 수사 인력도 늘리고 이런 내용 플러스 내란 재판 1심은 무조건 중계를 하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이 일단 개정안? 뭐 지금 김건희 특검만 보더라도 늘려줘야 되죠. 왜냐면 내란 특검이 특검부가 6명이에요. 근데 김건희 특검 4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를 6명을 줬어야 되네. 진짜 지금 뉴스마다 김건희 특검 뉴스예요. 이런 얘기도 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니까 어쨌든 뭐 인력과 시간을 늘리는 거는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특히 이제 내란 같은 경우에는 그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치니 쿠데타가 벌어지면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다 이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될 바에는 어쨌든 기간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인력을 최대한 투입을 하는 게 또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니 저도 기간 늘리고 인력 증원하는 건 지금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뭐 일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중개하는 부분은 저는 좀 1심 재판 중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적절하지 않아요. 않다. 왜냐하면 네. 그걸 중개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내란에 대해 가지고 심각함을 모를 거냐. 오히려 저는 중개를 한다는 거는 국민들 정서를 해치는 윤석열 씨나 이런 쪽에 기술적인 전략의 기회를 한번 주는 것에 저는 그래요? 불가하다고 그쪽 생각을 스피커를 하거든요. 키워주는 걸 수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안 잡히게 하겠다고 속옷 농성하고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접적이지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는 것에
적인 그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분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네. 그걸 중계를 해가지고 괜히 그쪽 지지자들에게 뭔가 신호를 뭐 애틋함이나 어떤 거든지 줄 수 있는 그 여지조차도 저는 차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중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록을 잘 남기고 전달을 잘해서 국민들에게 내용과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그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자 이런 근데 말씀이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되게 이제 탈미디어적 사고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우리 이거를 하면 우리가 또 왜곡당할 수 있어. 우리가 프레임에 걸릴 수 있어. 그럴 바에는 다 그냥 지금 다 공개해, 그냥. 지금 개인 미디어의 시대니까 다 공개해 버리자. 이렇게 가는데 뭐 그게 일정 정도 어느 국면에서는 뭐 필요한 전략일 수 있고 성공적인 전략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매 쟁점마다 이거를 미디어를 거치지 말고 바로 해버리자. 이런 이제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데 네. 이거가 뭐 시대 변화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약간 의문이 되는 지점들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법사위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사실 상당 부분이 야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보수 언론한테 왜곡당해.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왜곡당해.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동기인 것처럼 보이는 판단들이 있거든요. 또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은 좀 저도 할 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내란 특별 재판부예요. 이거는 뭐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일부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위헌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민주당이 약간은 이제 주춤하는 분위기긴 한데 두 분은 좀 내란 특별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좀 더 주춤했으면 좋겠어요. 더 주춤해야 된다? 근데 워딩이 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에서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 왜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맞아요.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정도 톤 조절을 한다는 말은 네. 이미 지금 여론이 안 좋구나. 간단치 않구나라고 네. 생각하는 것 같고 처음부터 특별하게 재판부를 만들자고 했던 게 아니고 재판 진행 중에 개입하는 느낌을 주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개입하는 느낌을 주면 국민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뭐 여러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금은 과정 관리가 진짜 중요한 상황인데 과정 관리에서 일말의 불신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버리면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이 과정에서 분열, 갈등 이런 게 또 없어도 되는 분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재판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건 필요한데 저는 지기현 판사 교체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람만 갈면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데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기품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그 재판의 공정성을 만들어내는 거지 또 다른 어떤 뭐 특별한 것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분란의 소지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든 그게 공정성에 문제가 네.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적 예외를 허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시민적 분노가 막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어떻게 야 지기현 한독수 풀어주고 구속도 안 되고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적 분노의 어떤 정치적인 응답이라고 봐요. 근데 하려면 할 거였으면 훨씬 전에 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윤석열 막 체포 실패하고 이랬을 무렵에 이거를 기존의 형법 체계나 수사 체계로는 안 되겠다. 내란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법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으면 네. 그때는 가능했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급이 불가능할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서로 공방했을 때 레토릭의 효과는 있고 우리 이거 할 수도 있어. 야, 니네 자꾸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할 거야.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의미도 있고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에서의 실제적 의문이 하나 있고 지금 이제 벌써부터 뭐 헌법재판소를 간에 만에 하니 이게 계속 시비에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비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근데 위헌이나 위법 가능성을 피하고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입법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비가 걸릴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실효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분노가 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지기현 판사 얘기도 하셨지만 뭐 이런 거에서는 필요한 그런 거를 이제 말하자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내란 특별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에 가담한 혐의자는 뭐 형사시효가 몇 년이 돼도 수사가 얼마나 걸리던 전담 수사부를 둬서 끝까지 다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굵직한 별들 외에 군이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양구군청에 갔었는데 왜 간 거야? 이런 거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좀 디테일하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 네, 그리고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문체부만 기간 폐쇄를 명령한 게 아니라 일부 지자체들도 여기 호응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지금 못 갈 것 같잖아요. 수사의 기한이나 시한이나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거를 어쨌든 이게 누군가를 단죄하고 그게 뭐 거기에 보면 뭐 악의 평범통처럼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진상을 다 밝혀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오히려 생산적인 담론은 내란 특별 재판부보다는 내란 특별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당 안에서도 약간 주춤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더 주춤했으면 좋겠다. 그쪽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마케타니 소개하고 지금 왔나요? 우리 포도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케타니 쇼핑몰에서 포도의 성지 김천의 하우스에서 제대로 키운 최상급 프리미엄 샤인 머스켓을 준비했습니다. 꽉 찬 과육과 아삭한 식감, 월등한 당도, 껍질째 한 입에 쏙 넣어 먹기 좋습니다. 가을이면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 달콤한 활꽃게도 있습니다. 당일 수확한 활꽃게를 목포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100% 살아있는 꽃게만 보내드립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케타니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아니요.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굉장히 탱탱하네요.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이렇게 많이 안 주더니 오늘 많이 주네요. 아, 평소에 양이 적어가지고 불만이셨어요? 좀 늦게 도착하니까 많이 주네. 이게 아주 오래전에는 백화점 같은 데 샤인머스켓이 있을 때 저 포도는 왜 이렇게 비싸? 이랬던 시절도 있는데 맞아요. 또 어떨 때는 샤인머스켓 되게 싸요. 그렇죠. 되게 쌀 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가격이 다르고. 요새는 샤인머스켓 말고 무슨 포도가 있나 싶어요. 전부 이거만 먹더만 보니까. 아, 맞아. 굉장히 예전에는 많아진 것 캠벨 같아요. 포도 주로 먹었는데 근데 요새는 굉장히 달고 탱탱합니다. 네, 맛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슈 가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 저는 이거 생중계 봤는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모습 자체가 대단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좋아하네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극진한 접대를 받는 이 모습. 이게 보통 정상들이랑 딱 인사를 다 시진핑이랑 하는데 다 앞에 싹 지나고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김정은, 그 다음에 마지막 푸틴 악수하고 딱 양옆으로 왼쪽 김정은, 오른쪽 푸틴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면서 마지막까지 딱 이렇게 양옆에 서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게 6년 만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자 외교 무대에 참석을 한 게 처음이라고요. 자, 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서 김정은이 얻으려고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글쎄요. 그러고 보면 서만희 선배랑 비슷해. 저렇게 답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뭐 언론이 분석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뭐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 북한이 어쨌든 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어떤 활동 외교 네. 이런 거 이제 복귀한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지금 북한도 러시아와 이제 관계는 괜찮지만 중국하고도 더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야 네. 실제로 이제 말하자면 경제적 지표나 조건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필요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이거 너무 좀 뻔한 얘기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뭐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는 네. 다이어트에 성공했었다고 봤죠. 이 정도 다이어트 했으면 난 갈 수 있다, 이제. 갈 수 있다. 전 세계에 내가 과시한다. 네, 아니더라고요. 그 6년 동안 그걸 기다렸단 말입니다. 저는 보면서 이게 또 다른 이야기인데, 야, 한미 정상회담이 만약에 파행이 됐으면, 네. 이 정부는 여론에서 작살이 났겠구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파행됐는데 저기는 저렇게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 탄탄함. 네. 그래서 뭐 그 우리나라인들 또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 간에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했을 거거든요. 당연히 네. 전승절이 있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 않겠냐. 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비추어질 거냐에 대한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있어서의 자기 리더십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한미 정상회담이 잘 끝난 게 근데 다행이다. 그 얘기를 놓고 보면 김수민 평론가가 그 얘기를 어디서 했던데 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은 일루예요.
일루. 북한이 가고 싶은 건 삼루예요. 네. 삼루는 미국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 중국에 온 이유는 20시간을 달려 중국에 온 이유는 고작 일루 진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스트롱맨들 다 모여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맞아요. 쓰리 스트롱맨, 원 스트롱 더 헤비 스트롱맨 저 바다 건너에 계신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하노이 노딜 이후에 트럼프랑은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다이나믹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는가. 그 가능성 자체를 닫고 있지 않아요. 나 여기 중국에도 왔잖아요. 나 지금 66년 만에 북중로가 이렇게 만났는데 맞아. 헤비 스트롱맨 뭐 이렇게 코멘트하고 싶지 않아요? 뭐 이런 말하자면 느낌에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 다이어트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청나게 무게감을 키워버린 거죠. 아, 그럼요. 그 그러니까 장면 자체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는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정도가 돼야 좀 더 싹 올라오죠. 이야, 저 정도 되면 한번 보자 이렇게 만나야겠네.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도 있고 첫 번째로는 저는 한미, 한일 쪽이 어쨌든 이게 라인업이 같이 서진 것만을 해도 이게 라인업이 선 게 되게 대칭적으로 되어서 긴장 관계를 강화시킨다라고 하지만 이쪽 한쪽의 라인업이 만약에 무너져 버렸으면 그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순방 외교의 성과가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평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순방 외교할 때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내부적인 리더십을 세우기 위한 목적들이 가장 좀 큰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부의 경제 뭐 여전히 어렵고 그 다음에 뭐 그 신형 배 만들었는데 눈앞에서 자빠져 버리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불신과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태동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단도리를 해야 되겠다. 게다가 리더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되게 실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후계 구도까지 보여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딱 보여주겠다라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에서도 얼마나 홍보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부 리더십을 위한 것들,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네. 그리고 너무 고립되고 있는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동맹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포석들이 작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굉장히 네. 이득이었다. 뭐 김정은 트럼프 위원장에게는. 뭐 끌어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트럼프가 오늘도 그런 입장을 냈던데 이 북중로가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긴장감을 갖거나 우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니라 저기 나랑 다 1대1로 딜할 수 있는 사람들 저기다 모여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노리고 있는 효과도 사실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중국이랑 러시아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미국을 만나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뭐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런 과정들 속에 그러면 김정은도 뭔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거고 푸틴과 시진핑은 미국이랑 1대1로 만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뭐 그런 관계들 속에서 여기들이 어떻게 해주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10월 달에 다 모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에서 김정은이 내가 되게 중요한 변수야. 이거를 이제 과시를 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득을 얻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지만 대통령은 안 가고 대신 이제 국가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을 했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날까 안 만날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결국 만나서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북한이 그동안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고 굉장히 이제 비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악수했다 이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람으로 대접했다고 봐요. 이전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의장 동지가 됐구만요. 근데 이게 급한 쪽은 옛날 기억이 역수 선명한데 급하지 않은 쪽은 네. 뭐 듣고 알는 거지 뭐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만났던 기억을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해버리면 그것도 그럴 거니까. 근데 물론 안면이 있으면 더 훨씬 좋겠죠. 근데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셨다고 해서 그 이상을 저쪽에서 피드백을 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 그림을 딱 짜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딱 트럼프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 봐. 급 되잖아. 이것만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나라를 좀 밀어내겠죠. 근데 저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교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허세와 자존심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 그냥 필요한 건 딱 숙이면 되는 거니까. 네. 기분만
기분만 나중에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성과가 이거를- 중요하다 어쨌든. 그러니까 허세나 자존심 혹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감안해 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은 그때 엎어진 평화는 바로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다들 이해관계를 맞추는 방향으로 한 발짝씩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섣부르게 기대를 가지면 안 되겠지만은 뭐 네. 나쁘지 않은 상황인 나쁘지 것 않다. 같습니다. 네, 사실 우의장과 악수를 한 그 장면 자체가 사실 북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뭐 약간은 열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해석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만났는데 이렇게 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모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다자 외교 무대에 왔다는 건 그 정도 제스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그걸 안 할 수는 없죠. 네. 그거를 말하자면 과거에 하기 싫어서 그걸 안 했던 거라고 환원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외교적 제스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지금 다자 외교에 복귀를 했다? 왜 갑자기 다자 외교에 복귀를 했지? 여기 트럼프라고 하는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됐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도 어쨌든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봐야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우원식 의장이 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거고, 예, 그 부분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도 이미 계산된 행위를 한 거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정상회담 한번 어떻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외교는 아니다. 외교는 알겠습니다. 낙수하면서 우리 같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한 거고. 지금 우선순위는 어쨌든 김정은 입장에서는 체제를 보장받고 핵과 관련된 거에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하고 뭐 이런 과정들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서 더 많은 물자가 들어오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로부터 뭐 기술 이전 받고 이런 뭐 다목적 포석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김정은이 다자에 들어왔다라는 건 상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이 상호적인 얘기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다시 이쪽에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전달하는 과정을 다시 밟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시진핑과 푸틴이랑도 트럼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시진핑이랑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푸틴이랑 이재명 대통령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 이제 다시 들어왔다. 윤석열 정부 때는 그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윤석열이란 인간 그 자체가 싫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들어와 있고 트럼프도 오늘 그걸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노벨 평화상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또 가나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편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하기가 좀 주저되는 것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성장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김정은. 네. 근데 하노이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 갔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이. 어그러진 네. 이런 경험들, 그다음에 내부에서 몇 년 동안을 어쨌든 또 거기 완전 일반인 리더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그다음 후계까지 지금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훨씬 유연하고,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 이게 1대1로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주변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버리는구나. 미국 쪽은 또 미국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점차 외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대단히 좀 성장해 있는 상태를 고려해서 네. 파트너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북한의 외교가 가장 역동적일 때는 육자회담이 돌아갈 때였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판이 깨지고 나서 북한은 어쨌든 굉장히 폐쇄적인 환경으로 갔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한미일, 북중로 이렇게가 지금 어쨌든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뭔가 상상하지 못했던 진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고 저는 약간 그 세 명이 딱 이렇게 중간에 시진핑 그다음에 김정은 푸틴 이제 딱 걸어가면서 셋이 막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러시아어, 중국어, 한국어를 쓸 텐데 어떻게 무슨 언어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지? 의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셋이? 되게 화기애애한데 뭐야? 약간 이런 느낌과 그냥 다들 혼잣말 했을 수도 있고. 뭘까? 와, 의외로 영어로 한 거. 그리고 계단을 막 올라갔는데 막루로 올라갔는데 김정은 위원장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걱정. 잘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면서 지켜봤다. 비전문가로서 이런 생각이 지난번에는 윤석열 개 걱정하시더니 제가 되게 부차적인 거에 제가 집착하는 편이어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어쨌든 열병식에 중국으로 가면서 김주애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물론 열병식 자체는 같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같이 이제 중국에 갔다라는 게 그럼 후계자로서 이거를 도장을 찍으러 데려간 거냐 아니면 그냥 교육 차원에서 간 거냐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지정한 거 아닌가요? 이미 지정돼 있다. 그래서 저는
남북이 이게 갈라진 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네. 그 중에 가장 이게 다시 일치하기 어렵다고 싶은 게 리더십의 문제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데 저 사회에서 납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아까 말했던 사람 정상 3명이 딱 걸어가는데 너무 당당하잖아요. 근데 그 당당함의 뒤에는 가난과 뭐 이게 폭압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어떤 희생이 있든지 간에 본인이 이게 당당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보면서 차이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막연하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는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애는 후계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 지금 만으로 12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큰애보다 1살 어리더라고요. 지금 요즘 그러네. 큰애 제일 큰 관심사를. 맞았네. 막 그리고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많이 컸더라고요. 역시 남의 남애들은 잘 커요. 남의 집애들 빨리 큰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정원도 사실 긴가민가 하고 오랫동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행보를 보면 후계자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 뭐 김정은의 연령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면 이 구도가 서구적으로 서방적 시선에서 봤을 때 왕조가 4대로 넘어가는 거야? 이 관심이 있는 거지. 사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만약에 진짜로 후계자 수업을 받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의 트랙에 한 번 더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이제 좀 뭐 지금 논하는 것이 섣부르고 사실 큰 의미도 사실은 뭐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뭐 지금 나이가 그거 하기 때문에 네. 젊기 때문에 뭐 그런 그래서 건데 뭐 건강 문제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빨리 후계자를 사람들 앞에 내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왕조 국가니까요.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후계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 체제 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체제 외에서는 굉장히 가십거리로 소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이.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국내 언론들이 이제 그거 너무 큰 관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 해외도 관심이. 그러니까 서구 입장에서 생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경이 네.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뭐 그게 본질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독부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정신적 열병식 관련해서는 내일 다시 또 공독부차에서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독부차 매주 화수목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